이제踏열 자체는 손등 쪽 손목주름을 기준으로 해서 팔꿈치 머리까지, 팔꿈치 머리까지를 골도분촌으로 12촌으로 등분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손목 관절에서 위로 2촌 정도인데,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위치가 수거럼 심포경, 그러니까 손바닥 쪽에서 손목에서 위로 2촌에 있는 수거럼 심포경인 내관혈하고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는 외관과 내관을 함께 투자하듯이 상응하게 자침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노뼈와 좌뼈가 나란하게 있는 구조 안에서 자침을 해야겠죠. 만약에 노뼈와 좌뼈가 X자 모양으로 교차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이 형태에서 내관과 외관 쪽으로 투자하듯이 자침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드립니다. 손등 쪽에서 보이기 때문에 주로 평근의 집단이죠. 평근의 집단들을 염두에 두고 근육들이 이 뼈 사이지요. 노뼈와 좌뼈 사이에 통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엄지 쪽에서 엄지 평근, 그 다음에 손가락 평근 등이 지금 주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해부학 자료를 통해서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기 바래요. 얕은 층에는 피부신경 그리고 깊은 층에는 뼈살 신경이 있다고 얘기했고,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뒷팔 피부신경의 노선은 앞서서 계속 강조했던 노신경의 분지에서부터 유래됐다라는 점에서 참고해야 됩니다. 여기 자침법에서 그래서 깊이 자침할 때 결국 내관을 향해서 투자한다는 말은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 경혈의 특징은 수소양의 락혈이었죠. 그래서 앞 시간에 락맥과 관련한 이야기를 수소양경에서 설명을 드렸죠. 고전에 나타나 있는 수소양의 락맥의 병증은 주로 팔꿈치병을 염두에 두고 또 유주 분포는 락맥의 유주 분포는 가스무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양 락맥의 병증의 그 강조점이 이비인후과적인 측면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게 고전에 나타나 있는 수소양 락맥인 외관혈의 특징인 거고, 그러한 특징이 이제 가스물을 향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양유맥과 관련이 깊은 경혈로 알려져서 결국 팔맥 교회혈 중에 하나로 양유맥 병증을 치료한다라고 얘기하고, 양유맥 자체의 병증 모델이 반표 발리와 같은 외감형 병증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외관이 양유맥을 치료하는 어떤 임상적 경험들이 후대에 축적이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주치병증에 개괄적으로 귀병이라고, 그러니까 귀 이비인후과 중에 귀의 병증을 치료한다라고 표현했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대 한의학의 입장에서는 외관을 그럼에도 귀병증,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소양이 시동 소생병의 영역을 둔 건데, 혹시라도 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 외관은 귀병증이 드러나 있지 않다 고전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왜 현대 임상에 썹니까? 라고 할 때, 그래서 좀 여러분한테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병증 모델을 이렇게 병증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보면 귀에만 쓴 건 아니에요. 락맥의 병호처럼 팔 질환,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양유맥과 같은 개념에서 호흡기 질환, 뭐 이런 다양하게 외관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외관혈이 그러니까 결론은 가수무리를 고려하는 그 반표 발리와 같은 영역 내에 있어서의 외관 병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지만, 이게 수소양 경에 있는 만큼 귀의 병증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외관 주변에 얕은 층에서 깊은 층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 근육의 형태들을 대략 요약을 해보면, 얕은 층에서는 손가락 평근일 거고요. 깊은 층에서는 집게 평근 또는 엄지 평근 등이 깊은 층에 존재한다. 근데 이
직계평근, 엄지평근 다 어디로 근육이 존재하냐면 이 뼈 사이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뼈 사이에서 잡뼈 쪽에 붙는 형국이기 때문에 자침이 깊어지면 결국은 이러한 깊은 근육들을 자침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지구입니다. 지구는 손목 관절면에서 3촌, 일부법 정도 고려해서 3촌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런 구조를 염두에 둔다면 그 이외의 근육, 신경, 혈관의 특징들은 외관과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 경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옛 문헌에서 등장하는데 육총혈의 하나다. 뭐 제가 육총혈 이야기는 족태양 방광경에서 위양열 설명할 때도 위중열 설명할 때도 했었던 위양열의 위중열 설명할 때도 했었고 또 이 앞에서 뭐 족삼리 설명할 때도 했었고 뭐 등등해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육총혈이 이제 무엇인지 대략 감이 잡히겠죠. 지구혈은 그 육총혈의 하나로서 가슴 옆구리,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양 경면이죠. 옆구리라고 하는 겨드랑 아래쪽 지역. 이 지역이 어딥니까? 라고 하는 거는 족태음 비경, 어, 네, 족태음 비경을 설명할 때 얘기 드렸나요? 족소음 신경 설명할 때 드렸죠. 우리가 여섯째 갈비 사이 공간부터 그 아래쪽 갈비 영역들은 바로 협륵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배열할 수 있다. 그곳이 결국은 쇠양이나 거름의 공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어떠한 옆구리 병증에 육총혈을 썼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특징들이 결국 수쇠양이 가스무리 지역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겠죠. 다만 현대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이것이 이비인후과적인 측면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귀나 인후부병증이라고 이제 개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경열별로 떠올릴 때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수소양 삼초경 어제 긴 지루하게 개괄했던 이야기들을 떠올려서 해당 경열들이 그러한 수소양 경맥의 속성을 띠는 건가 아니면 띠지 않고 또 그 경열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구분을 분류와 구분을 통해서 병증 모델 활용하도록 친구 임상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지구열도 위치적으로 보면 어, 뇌관혈은 집게 평근 쪽이라면 지구열은 약간 그 위쪽이기 때문에 엄지 평근 쪽에 더 좀 가깝게 심부 근육을 닿게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회종입니다. 회종은 표준 위치는 지구의 좌쪽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좌쪽이면 어떻게 되죠? 지구혈에서 좌쪽, 그러니까 좌뼈 쪽으로 치우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헌에 따라서는 또 가쪽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또 어떤 문헌에 따라서는 지구열 위쪽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통 쪽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오른쪽에 사진인 것처럼 회종의 위치가 사실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혈을 중심으로 좌우 위쪽에 골고루 퍼져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표시를 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물론 WHO에서 우리가 이제 합의된 국제 기준은 지구열에서 좌쪽이라고 하는 게 공용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회종의 영역이 생각보다 지구 주변, 지구혈을 중심으로 퍼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수생 삼초경의 의미로서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로 현대적으로 많이 쓰이더라. 현대 한의학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종의 위치 논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와 삼양락 사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위쪽에 오촌 부위에 삼양락이라고 하는 이제 경혈이 있기 때문에 지구와 삼양락 중간, 그러니까 결국 사촌 부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손목관절의 사촌.
또는 지구의 안쪽, 그러니까 좌쪽, 잡쪽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지구의 가쪽, 노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퍼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위치는 사실은 지구혈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서 찾는데, 그리고 이때 우리는 좌쪽으로 가냐 노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자극되는 심부 구조가 약간씩 차이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점을 떠올려서 이 주변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양락입니다. 예. 손목관절에서 위로 사촌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구조물이 삼양락이라고 하는 이 한자적인 표현을 어떤 특정 구조물과 연관해서 해석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보면 옛 문헌에서 그러니까 팔 위쪽으로 커다란 맥이 교차하는 부분이 드러납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맥이 교차한다라고 할 때 이 맥이 경맥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얕은 층에 있는 혈관 구조가 교차하는 부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특징을 떠올려서 내용을 찾아보면 지금 화면에 보듯이 이러한 모습의 혈관을 여러분이 아래팔 지역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혈관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조는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노쪽 피부 정맥과 좌쪽 피부 정맥이 등 쪽에서 만나서 팔등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의 만남에 있는 이러한 교차 지역을 염두에 둔다면 옛사람들이 삼양락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한 특징으로서 좌뼈와 노뼈 사이에 대략 아래팔에서 위로 사촌 지역 주변에서 이러한 체표면에 등장하는 말초 혈관의 교차 지역을 옛사람들이 연관해서 경혈명으로 삼았고, 그 주변에서 삼양락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여기에 주요 병증 치료 영역이 허리와 옆구리라고 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구혈의 주치적 속성을 닮아져 있죠. 협부라고 하는 거. 그럼 요부 허리 통증을 쓰네요 라고 하는 특징은 사실 수소양 3초경에서 좀 유니크하죠. 근데 이 부분도 어떤 측면하고 연관해서 여러분이 이해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수태양 소장경의 측면에서 보면 이쪽은 허리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구조에 경혈들이 나열되어 있었지 않나요? 그렇죠? 완골혈, 양곡혈, 양노혈. 그러니까 사실은 삼양락이라고 하는 영역은 좌쪽과 노쪽에서 영역을 내려오는 자신경의 피부 분지, 노신경의 피부 분지의 교차 지역이라는 영역적 특징을 고려해서 이러한 주치의 의미를 해석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경에 있어서 노신경 영역에서 오는 것과 그 다음에 메디알 안테로 큐타니어스, 안테로 브라키알 큐타니어스에서 안쪽 아래팔 피부 신경의 뒤까지로 내려오는 영역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평가돼. 사실은 뭐 삼양락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뭐 회종혈도 그러한 속성을 가질 수 있고 지구혈도 그러한 속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체표면에서 삼양락의 모습은 이러한 덧노 쪽 피부 정맥이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더라. 그 다음에 사독입니다. 그리고 골도분촌을 해서 팔꿈치머리에서 아래로 5촌 정도. 사실은 골도분촌을 하면 12촌이니까 정중앙선에서 중점에서 위로 5촌, 중점에서 위로 1촌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지하고 팔꿈치머리를 연결한 선에서 몸통 쪽으로 1촌을 타멸하는 방식으로 사독의 영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역으로 오면 특별한 어떠한 근육을 이렇게 하나하나 근육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뼈 사이 영역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부 자료를 한번 볼까요? 뒤쪽에서 보면 사실은 이 영역이 사독의 영역에 가까워지겠죠. 팔꿈치 손목 주름과 팔꿈치 머리를 연결한 선에서 중점에서 위로 한 1촌 정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보면 노뼈와 좌뼈 뼈 사이 공간은 이쪽 아래쪽 아래팔 쪽은 넓지만 위쪽으로 가면 이제 좁아져요.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촉지해 보면 이 영역에서는 뼈 사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이 좌뼈의 약간 바깥쪽이다라는 느낌으로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근육을 살펴봐도 이게 지금 손가락 평근의 근육들은 다 어디 쪽으로 향한다고요? 위팔뼈 가쪽 유관절 융기 쪽으로 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팔뼈 가쪽 유관절 융기 쪽으로 향한다고 했잖아요. 이쪽이 위팔뼈 안쪽 유관절 융기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 구핑근 영역이고 이쪽은 평근의 영역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수양면경 설명할 때와 수소음경 설명할 때 각각 언급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평근은 다 주행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사독의 위치에 보면 주행 방향에 놓여 있는 근육층이 이 손가락 평근보다는 예, 좌쪽 평근, 예, 새끼 평근, 예, 좌쪽 손목 평근이나 새끼 평근 등이 오히려 더 이 사독의 위치에 가깝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영역으로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자신경 영역이거든요. 자신경 영역에 오히려 더 근접한 영향권에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그거 말고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노신경의 깊은 가지도 지금 볼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특정한 어떠한 그 수소양 3초경의 특징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공간이 가진 특징의 모습으로서 해석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사독혈을 이제 보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귀질환 및 치부 질환 등등도 이제 사실은 이 치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거는 수양명적 의미가 강하잖아요. 귀는 수소양적 의미가 강하다면 뭐 그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큰 결과를 보면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또 사독혈이 수태양적 의미로도 또 활용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영역으로 보면 사실 그런 여러 가지의 주치적 가능성이 좀 혼재되어 있다. 그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천정입니다. 이제 아래팔 지역을 넘어서 이제 팔굽관절면인데 천정혈은 팔굽관절 기준으로 위쪽에서 보는 건데 사실은 뒤쪽에서 보는 팔굽관절은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팔굽관절면 지금 이 좌뼈 머리와 위팔뼈가 이루는 관절면이 지금 여기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다른 쪽은 팔굽관절면이 여기쯤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곡지 영역, 그 다음에 소의 영역. 어. 그렇게 형성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좌뼈가 결국은 좌뼈 머리가 위팔뼈랑 뒤쪽에서 좀 더 길게 관절을 이루기 때문에 생겨난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정이라고 하는 경혈은 뒤쪽에서의 팔굽관절면이기 때문에 바로 요 공간에 있는 거예요, 요 공간. 그러면
이 공간은 위팔뼈에 그 잡뼈 고랑, 그러니까 잡뼈 머리가 들어가는 고랑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무엇이 통과하냐면 위팔세갈래근의 힘줄이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역을 자침하게 되면 위팔세갈래근의 힘줄을 찌르는 느낌으로 뻑뻑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힘줄은 관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근육의 내용들, 그다음에 신경, 혈관 등은 뭐 그렇게 해서 이 주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팔굽관절면보다 위쪽으로 1촌 정도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왜 천정혈이 팔꿈치 머리에서 위쪽 1촌이냐고 얘기한다면 지금 관절면보다 위쪽 1촌 정도 위로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팔굽관절이 뒤쪽에서는 그런 형식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재 많이 쓰는 범위는 천정혈을 가지고 약간 그 정신질환 아니면 정서질환과 같은 이제 심신질환을 통하고 그다음에 가슴우리의 답답함 뭐 이러한 흉부질환 가슴 부위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특징으로 크게 개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 사실은 곡지도 약간 이러한 느낌이 드는 주치 영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수양명 대장경의 곡지열도 한번 참고해 보고 어, 그다음에 태양 소자안경의 양소에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양소의 곡지, 천정의 주치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천정은 수세양 삼초경의 합혈이지만 실제로 3초의 병증을 치료하는 목적성으로 가진 건 아니다라는 걸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정을 자침할 때 팔꿈치를 구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구부리게 할까요? 팔굽 관절면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나중에 여기 자침할 때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 공간이 수세환경의 이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것을 펴게 했다면 굽혔다면 이 공간이 넓어져 있지만 이걸 만약에 폈다면 이 공간은 닫힙니다. 그쵸? 예, 팔굽관절 움직임을 여러분이 연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천정혈 자침 전에 팔굽관절을 굽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절면을 들어가도록 자침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열 자세라고 하는 것을 항상 옛 문헌이 표현할 때는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그 경혈을 효과적으로 효과적인 어떠한 자극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공간으로 아니면 특정한 구조물로 자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노출하기 위한 방법론이 추열 자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팔굽관절을 그냥 고려하지 않고 폈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침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옛 문장들을 해석해서 현대적인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 해부학적 자료를 보면 팔꿈치 머리, 안쪽 위관절 융기, 가쪽 위관절 융기. 이 가쪽 위관절 융기, 안쪽 위관절 융기는 위팔뼈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팔꿈치 머리의 모습인 거고. 그래서 폈을 때는 팔꿈치 머리와 가쪽 관절 융기, 안쪽 관절 융기가 나란해지만 굽히게 되면 이 팔꿈치 머리가 이 면보다 내려오면서 여기가 공간이 생긴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굽히면 함몰 공간, 펴면 공간이 닫힌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관절의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굽히면 이 함몰 공간이 천정혈 안에서 형성될 수 있다. 펴면 안 만져집니다. 이 함몰 공간은. 한편 이제 천정혈 부위에서 팔꿈치머리 융기죠. 뼈 위를 자극의 대상으로 삼는 경회 기혈인 주첨혈이 있어요. 이 주첨혈의 주치가 좀 독특해서 소개합니다. 림프절 빈니대, 피부 화농증, 충수염.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는 면역력, 그러니까 면역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건 다 인체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염증성 질환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인프절 비대도 사실은 면역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그런 조절하는 역량으로서 이런 치료를 활용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면 뭐 요즘에 우리 과민 반응이라는 거 특히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반응 등을 포함한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몸에 그런 면역 반응이 과민해지면서 생겨나는 쇼크죠. 요즘 그런 현장에서 하나가 우리가 백신, 뭐 독감 백신이든 여러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백신이 야기하는 과민 반응이 사람을 쇼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침 치료에 있어서도 이런 쇼크 반응이 가끔 일어나요. 특히 자침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자침, 그래서 일명 약침요법들이 이런 쇼크와 같은 과민 반응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침 치료가 면역을 과민하게 만들어지는 일종의 그런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지금 이거는 그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자극은 뭐죠? 면역의 과민 반응을 낮추는 쪽으로 자극 효과가 지금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침 치료라고 하는 게 한의학적 원리로 보면 보하는 쪽, 또 사하는 쪽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는 뭐죠? 양방향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의 방향이 양쪽으로 흩어져 양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을 자극하더라도 어떨 때는 보법, 어떨 때는 사법이라고 하는 효과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결국은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걸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리밸런싱, 그러니까 밸런스 자체가 깨진 상태에서 어떤 쪽으로 밸런싱을 맞춰주려고 하는 뭘 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자극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양방향적 자극, 쌍방향적 자극 효과를 준다. 그런 걸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호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자침 자극은 경우에 따라서 둔감해진 상황을 민감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민감해진 상황을 둔감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민감함을 둔감하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염증이 더욱 악화되는 쪽을 억제하는 쪽으로 자극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임상적 경험으로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아니면 뭐 임상적 관찰을 통해서 그러한 효과들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진다면 지금과 같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반복적인 재현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주첨이 보여주는 이 주치의 병증들은 그러한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감안해서 좀 따르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참고로 곡지혈 가보면 곡지혈의 주치 범위가 수양민 대장경에 속해 있던 곡지혈도 피부 질환 치료에 쓰여졌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피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면 과민한 상태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아토피, 뭐 아니면 뭐 알러지 다 피부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과민해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과민 반응에 의한 일종의 인체 내 염증 반응들이 뭐 아토피나 피부염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왜 곡지혈 자침이나 이런 부분이 이러한 피부의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줬을까? 라는 생각을 이 지금 주첨혈이 보여준 효과하고도 염두에 두는데 이것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뭐죠? 팔꿈치가 가진 영역에서 드러낸 어떠한 비슷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팔 세갈래근의 형태 참고해 보라고 얘기 일단 드리고요. 예, 주첨, 팔꿈치 머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천정혈이 있다면 지금 위팔 세갈래근의 그런 형태죠. 그리고 가쪽으로 이제 노신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노신경의 영역이 아래팔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일부는 이제 수양면경으로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은 수소양경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청랭현 위팔 세갈래근의 중심이죠. 근데 여기 다른 명칭이 청령이 있었죠. 그러면 이게 왜 등장했는지 여러분 떠오를 수 있어야 되죠. 수소음 신경의 청령혈과 관련된 이벤트적인 경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청랭현이었고 청랭현이 청령화되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다른 이름을 불렸는데 이 이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이제 후대 의학자들이 이 청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혈을 떠올려서 수소음경에다가 하나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 부위에 청령혈이 하나 생겨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이벤트적으로. 그게 이제 제가 수소음경에서 드렸던 이야기인 거고 청랭현은 그런 점에서 이팔 세갈래근의 영역을 염두에 두고 특히나 심부에 있는 노신경이 흘러가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경에 있어서의 노신경, 위팔 세갈래근 그러면서 국부병증이라고 할 때 이 국부병증은 일종의 아래팔 위팔의 일종의 그러한 경근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의 증상에 쓰입니다. 그다음에 소락입니다. 네. 사실은 여기 영역을 대략 우리는 9촌 정도로 골도분촌을 하죠. 뭐 이건 스테음 폐경에서도 이미 한번 경험했죠. 겨드랑 주름에서 팔꿈치 주름까지를 9촌이라는 골도분촌으로 대략 삼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그 9촌의 절반 영역에서 약간 위쪽 느낌이 오는 정도로 여러분이 공간적 배치를 한 상태에서 위팔 세갈래근의 중간 영역을 하되 위치적으로 보면 심부의 노신경 영역이다. 근데 지금 여기에 단면을 보면 좀 그렇지 않도록 표현을 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조금 잘못된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 어느 위치일지 한번 해부적으로 좀 보면 지금 요 영역에 해당하거든요. 요 영역. 그러니까 겨드랑 중심과 팔꿈치를 연결한 중심에서 약간 위쪽 요 지역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요 지역에 심부가 지금 뭐죠? 요거예요. 예, 노신경이죠. 노신경이 뒤쪽으로 나와서 위팔에서 뒤쪽, 겨드랑이 뒤쪽으로 나와서
윗팔뼈 뒤쪽 면을 타고 윗팔뼈 가쪽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 구조죠.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곡지 영역까지.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떼올리면 지금 소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깊이 자침하면 얕은 층에서는 이제 위팔 세갈래근이지만 위팔 세갈래근, 중간 갈래, 가쪽 갈래, 안쪽 갈래 이렇게 세 갈래가 위팔 세갈래근이죠. 이것들을 이제 제거해 보면 이것도 위팔 세갈래근 이게 제거하면 지금 안쪽 깊은 이제 세갈래근의 깊은 쪽에 어, 지금 노신경의 분지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위팔 쪽에서 지금 소락, 그다음에 좀 이따가 이야기할 노회 이러한 것들은 다 노신경 경유지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소락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찔러놨는데 사실은 요 영역에 요걸 여기다 표시하면서 이렇게 봐야 될 확률이 더 높겠죠. ICR 졸업 주치의 범위로 보면 부항 뭐 그러니까 저기 뭐야 목덜미 뒷머리 뭐 목덜미 이렇게 치료한다라는 느낌인데 왠지 느낌은 수태양 소장경 면에 가까운 주치습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수태양 소장경 면을 치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예. 그다음에 노회입니다. 그러니까 노회는 말 그대로 소락에서 더 위로 올라오는데 궁극적으로 이거는 여긴 제대로 표현했죠. 노신경을 염두에 둬요. 깊은 쪽에. 예, 노신경은 지금 이제 아까 그렸던 것처럼 나오는데 노신경 그래서 노신경이 흘러나오는 지역입니다. 예. 노회 위치로 보면 여기는 요 지역이 노회혈입니다. 그러니까 어깨세모근하고 위팔세갈래근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어깨세모근, 위팔세갈래근이 만나는 뒤쪽 경계. 이쪽 경계 안에 깊은 층에 뭐가 있다고요? 노신경이 흘러나오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노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하는 거는 어깨 봉우리에서 어깨 봉우리 각이에요. 여기가 어깨 봉우리 각. 봉우리 각에서 아래로 3촌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법을 걸어야 돼요. 3촌 정도. 그러면 이렇게 걸었을 때 어깨 세모근의 아래쪽 경계와 위팔 세갈래근이 만나는 지역이다. 라는 느낌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수양명 대장경에도 이 비슷한 특징으로 찾는 방식의 경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비노혈입니다. 비노혈이 수양명 경명에서 보면 어깨 세모근과 위팔 두갈래근의 경계 지역에서 바깥쪽으로 찾는 듯한 느낌으로 비노혈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노혈도 한번 가서 비교해서 앞쪽 면, 가쪽 면, 뒤쪽 면에서 각각 더 앞쪽은 수태암폐경에 첨부혈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깨 세모근을 염두에 두면 어깨 세모근의 앞쪽에선 첨부, 아래쪽에서는 비노, 뒤쪽에서는 지금 노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테면, 수양명면, 수소양면 이렇게 스테음에서 비노, 첨부, 수양명에서 비노, 수소양에서 지금 노회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어깨 세모근이 하나의 경혈을 찾는 어, 라인이 될 수 있구나 체표면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노회는 어깨 질환을 치료해요. 어깨 질환. 그래서 국부라고 하는 거는 어깨 질환을 치료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깨 질환을 어떤 식으로 치료해요? 노신경과 그다음에 이 노신경에서 분지가 되는 겨드랑이 신경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신경 영역을 통해서 어깨 관절을 치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겨드랑이 신경, 노신경이 이 주변에 분포하더라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쓰는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쉽게 치부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논문을 보면 이제 서양에서는 초음파 중재 시술, 초음파를 활용해서 관찰하면서 중재 시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니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초음파 영상에서는 니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걸 여기다가 꽂아가는데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보면서 요 부위에다가 내가 니들을 영향을 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관찰하면서 찌르는 모습의 시술법을 소개하는 논문이나 영상물들이 존재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 페러스 마이너, 델토이드, 그 다음에 겨드랑이 신경과 혈관을 관찰하는 식의 지금 중재술을 하기 전에 초음파 관찰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노회열을 그냥 옛날처럼 찾아서 자침할 수 있지만, 나는 노회열 주변에 있는 노신경 아니면 이 겨드랑이 신경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자극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나는 초음파로 노회열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자극할 거야, 아니면 약침요법을 시술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특징으로 우리가 경혈 주변의 중요 해부학적 자극 대상물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술 과정에 있어서 영상 진단이든 여러 과학적 기기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당위성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견료혈입니다. 어깨 관절면에 있는 경혈이죠. 어깨 관절면. 그래서 우리가 어깨 관절면을 염두에 두고 찾은 경혈을 한번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보면은 앞쪽에서는 운문혈, 중부혈 보면서 앞쪽 관절면을 봤고요. 그 다음에 수양면경을 보면서 견우혈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태양 소장경 얘기하면서 노수혈과 견정혈 얘기했어요. 노수혈과 견정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견류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어깨 관절면을 염두에 두고 경혈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수소홈에서는 극천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깨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 위쪽, 뒤쪽, 아래쪽으로 골고루 경혈이 다 있는 거예요. 그쵸? 견류혈은 바로 견우와 같이 이루는데, 이 견우와 견류가 같이 이루는 형태학적 특징이 왜 그러냐면, 어깨 세모근은 이렇게 세 개의 갈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경혈학 하다 보면 후회하는 일이 많죠. 해부학을 왜 내가 대충 했을까? 어, 해부학이 한의학에서 쓸모가 있었나? 그냥 예과 때 그냥 교육 과정이니까 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간 학생들도 많죠. 근데 경혈학에 와서 해부학을 엄청 다시 강조하니 후회가 막급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진짜 후회한 학생은 본과 3학년 때 해부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음. 어쨌든 여러분이 해부학을 앞으로 계속 잘 더 많이 심화학습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하면 어깨 세모근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뒤쪽 갈래, 중간 갈래, 앞쪽 갈래. 그래서 앞쪽 갈래와 중간 갈래가 만나는 그 경계 지역에 견우라고 하는 수양면 경맥의 경혈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견류는 어디냐? 요 부위예요. 중간 갈래와 뒤쪽 갈래가 만나는 경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 지역은 어디냐? 엄밀히 말하면 어깨뼈의 봉우리가 앞쪽에서 끝나는 쪽은 견우고, 어깨뼈 봉우리가 꺾이는 지역이 있어요. 이걸 봉우리 각이라고 말해요.
이 봉우리 각 아래에 있는 게 견료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태학적으로 여러분 어깨를 벌린 자세에서 드러나요. 어깨 세모근이 수축, 어깨를 벌린다는 거는 어깨를 보통 우리가 해부학적으로는 어깨를 벌린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일상어로는 어깨를 듭니다라고 얘기하죠. 어깨를 든 자세를 하면 어깨 세모근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어깨 세모근의 수축에 따라서 앞쪽 갈래, 중간 갈래, 뒤쪽 갈래가 굴곡이 명확히 지고 그 굴곡 사이에 이 어깨뼈 가시와 봉우리가 이루어지는 공간 안에서의 함몰이 형성이 돼서 앞쪽 함몰은 견우, 뒤쪽 함몰은 견료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걸 형태학적으로 관찰 가능하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은 해부학 시간에 배웠을 거고 견우혈 관련한 수업할 때도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러한 형태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함몰이 보여요. 이분. 예. 이걸 통해서 견료혈을 자침하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혈관, 신경, 근육 등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견우혈은 자침을 할 때 위팔뼈에 걸립니다. 근데 견료혈은 위팔뼈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극천혈까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견우열 자침할 때와 견료열 자침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침 심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서 왜 견료열에 투자를 한다? 그럼 투자하면 결국은 얕은 층에서 어깨 세모근 그리고 깊은 층에서 작은 원근, 큰 원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그래서 최후로는 극천열 방향까지 투자가 될 수 있더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이 견료혈을 이해해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한몰이 보이죠? 이 앞쪽 한몰이 견우혈, 뒤쪽 한몰이 견료혈이 되는 것입니다. 내릴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벌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